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1차 수사팀이 아니에요. 강백신, 김영석, 이듬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2차 수사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강백신, 김영석 같은 사람은 왜 난리를 치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작수사, 강압수사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런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넘겨줬다가 언제 또 국민의 목덜미를 물려고 들지 모르는 일. 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주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다 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대장동 일당들이 나와서 재벌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민사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비약과 공격을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애초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인데다가 조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 프레임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사와 기소조차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용인하는 게 과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대장동 검난 사태의 가닥이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첫째, 황소 포기 논란의 핵심이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했습니다. 오락가락 변명, 책임 떠넘기기를 거듭하면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관철시켜 놓고는 조직 내 반발이 커지자 윗선 핑계를 대며 책임을 모면하려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물러나는 한심한 모양새로 기결되는 듯합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과 연락을 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수사 지휘권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직무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다 나가야 한다.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 마치 법무부에서 알아서 항소 포기를 안 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다,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했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나 정작 통화 당사자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통화에서 자신이 전하는 장관의 뜻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밝혔습니다. 노 대행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차관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뜻을 전한 정성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행사 등 외압에 해당될 만한 언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체 결정이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 개입도 전혀 없었다 밝혔죠.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노 대행이 모호하게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달리 장 차관은 모두 수사지휘권을 거론한 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온갖 변명만 늘어놓은 노 대행의 기존 태도에 비춰보면 정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라면은 그대로 옮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차관이 말한 원래 맥락과는 반대로 마치 수사지휘권 행사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게 하려는 의도로 수사지휘권 언급이 있었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기 한 사람 욕 덜 먹겠다고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주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다 까이고 있는 거잖아요. 야, 검사 니네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성호가 잘못한 거니, 얘네가 시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책임 없다고. 그게 뭡니까?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한마디도 사실상 수사 지휘에 맞먹는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직권남용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의 의사교섭은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죠. 카카오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이른바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엔 항소 의견이었어요. 근데 항소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검차장이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섭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항소 포기 외압 논란 자체가 특정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과열된 논란은 아닌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이나 항소 포기를 위한 수사 지휘나 의사 전달은 자제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무적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사안의 성격 또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수사 중단이나 항소 포기 등은 늘 해야 할 수사나 기소를 저지하려 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전혀 다르죠. 이 사건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 그리고 2차 수사로 각각 나눠집니다. 1차 수사는 유동규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종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기존 수사 검사들을 친윤 검사들로 싸그리 물갈이를 하고 새로 시작된 2차 수사에서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별건으로 수사하고 추가로 기소합니다. 실제 목적은 1차 수사에서 기소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엮기 위해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 2차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거였죠. 수사 방식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고 심지어 허위 진술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불법 조작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남욱동 민간업자들이 법정에서 이 조작의 실체를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2차 수사팀의 기소에 무죄를 내리고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민간업자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반면 1차 수사팀의 일반 배임 기소에 대해서는 대폭 인정하고 2차 수사팀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한 유동규, 정민영의 형량을 구형량보다 크게 높였습니다. 2차 수사팀이 이런 결과에 반발해서 항소하려는 건 당연히 자신들이 받는 조작 수사 의혹을 2심에서 돌파하고 이 대통령 등의 무죄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애초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인데다가 조작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 프레임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사와 기소조차 그래도 일단 엎질러진 물이고 시작된 거니까 계속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용인하는 게 과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항소 포기, 외압이라는 외관은 비슷해도 실제 내용에선 이번 사안은 과거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행태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줄이려고 해도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노대행은 왜 그랬을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최대한 좋게 봐준다면 노대행이 항소 포기를 선택할 경우에 정권과 장관에게 잘 보여서 이후 검찰이 보안수사권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추측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좋게 보자면요. 윈윈이라고 한 게 그걸 가리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랬더라도 그건 자신만의 내피셜이죠. 그리고 항소 포기는 그 내피셜에 기반해서 자신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봐야 합니다. 노대행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애매모호한 말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겨 보겠다 이런 비겁한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기 바라봅니다. 둘째, 항소 포기를 두고 친윤 검사들과 친검찰 매체, 국민의힘이 펴온 마타도어송 주장들도 어느 정도 갈래가 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소 포기로 검찰이 구형한 7,800여억 원의 어마어마한 부당이득금 추징이 물 건너갔다 이런 주장이 있죠.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합니다. 예.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예. 사실 항소 포기 뒤에 가장 국민들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주장이었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국민이 분개하고 누굴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 자체가 실은 법과 현실을 무시한 채 국민의 박탈감을 자극하기 위해 선택된 레토릭에 불과하다 반론도
제기가 됐죠.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범죄 수익이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요. 근데 이런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이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피해자가 엄연히 있고 그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국고로 환수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보시면 8조예요. 범죄 피해 재산, 재산에 관한 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횡령, 배임 등 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그 밑에 추징도 마찬가지고요.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피해액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패재산 몰수법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70대 이상의 고령이거나 다중피해 사건의 소외 피해 사건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권리행사,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피해보기 심히 곤란한 때에는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성남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피해자여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건 검찰이 주장하는 7,800억 원과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추징액 473억 원에 대한 적용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7,815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공직자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그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찰은 유동규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택지 분양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이익 7,8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 주장을 1심 재판부는 철저히 배척합니다. 1심 재판부는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비밀도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대장동 사업 방식 등 다른 비밀 정보를 이용한 행위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아예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추징액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 부과한 7,800억 원 추징도 무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나 애초부터 검찰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끼워넣은 것이 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을 엮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검찰은 원래 배임으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나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별건 수사한 뒤에 그 수사 조소를 대장동 일당은 물론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재활용합니다.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법기술을 쓴 셈이죠.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한 조서를 활용한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작수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증거를 이렇게 작출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쓰고 있어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서 우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까지 하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서 2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반면 검찰의 진짜 항소 이유가 7,800억 원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점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분명해 보입니다. 7,800억을 들고 나온 숫자 노름의 배경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800억 원 추징 주장의 허구성이 제기되자 이번에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온 숫자가 4,800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 배임으로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는데요.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원은 아예 범죄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빼버렸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만을 가지고 배임 피해액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 결과 1,120억 원이 배임 수익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택지 분양 총 배당금을 5,917억 원으로 보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도시공사가 각각 절반씩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공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1,830억 원이니까 그 차액만큼이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된 금액 총액이 이게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6천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성남시하고 그 김만배 민간업자들하고 지분이 또 반반이에요. 보통 그냥 사업을 벌였으면은 그 성남시 3천억, 김만배 측 3천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받아갔냐면 성남시가 1,800억,
그리고 민간업자 측이 4,200억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러면 민간업자의 초과 수익이 여기서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이 5대5 지분이면 3천억 가져갔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4,200억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그럼 1,200억도 가져간 거예요. 아, 그래서 1,200억이구나. 정확히는 1,120억. 아, 그런데 이 1,120억 원 중에 실제 1심 재판부가 추징한 액수는 473억 원이죠.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뇌물 3억 1천만 원, 김만배로부터 받은 5억 원, 그리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정한 428억 원, 정민용이 남욱에게서 받은 37억 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428억 원은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보고 직접적인 뇌물죄 유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반면 추징 대상에는 이걸 포함시킨 겁니다. 그럼 한 470억 정도 추징을 한 거예요. 네. 그 이건 왜 했느냐? 이건 뭐야? 사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추징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는 뺏어가지고 피해자한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1,120억 원 중에서 성격을 보면은 둘로 나뉘어요. 뇌물성 이익이 있고요. 배임성 이익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아, 네네. 뇌물성 이익은 뭐냐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우리 사업 잘 되면 428억 줄게. 네. 뇌물로 주기로 한 거예요. 아, 뇌물성이지. 그리고 저 중에 일부 실제 뇌물로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주거나 주기로 했던 금액은 뇌물이니까 이건 국가가 뺏어야 돼. 뇌물죄는 추징이 되니까. 일리 있네. 그러니까 이 470억에 대해서는 뺏은 거예요. 아, 일리 있어. 네, 그럼 나머지 한 650억 정도 남잖아요. 네. 이거는 순전히 배임 피해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나머지 650억 원 정도도 성남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검찰 쪽은 이번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추징한 473억 원 이상을 환수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겁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천억을 해놨는데 470억밖에 안 돼서 나머지 다 풀어줘야 되죠. 예. 그럼 신나게 쓰지 않겠어요? 그럼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허위 주장, 숫자 노름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나머지 범죄 수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느냐?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여기다 가압류까지 해놨어요. 추징 고전된 2천억에다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범죄 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채 7,800억 같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허황된 액수를 내세워 여론몰이를 노려서야 되겠습니까? 계산된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말고 정치검사들의 허위와 왜곡 시도를 똑똑히 가려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나와서 재벌된다,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임죄 설명을 했고 충분히 그 민사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논리적인 비약과 공격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셋째, 친윤검찰의 이재명 조작 수사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정진상 재판에는 그동안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 김영에게 뇌물을 줬다 검찰에 진술해온 남욱이 증인으로 나왔죠. 남욱은 여기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검찰의 불법 해유 협박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처음에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정일권 검사는 애들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 정진상, 김용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을 엮은 검찰의 논리가 추측과 허위 진술로 짜여진 구조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 불법 협박과 강요에 기반한 진술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생생한 법정 증언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윤 검사들이 자행했던 집요한 조작 수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대장동 수사팀은 1차, 2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1차 수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와 민간업자 등 5명이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1차 수사팀 검사 일부는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적인 문제 제기다 비판하고 나섰죠. 2차 수사는 윤석열 정권이 돌아선 직후인 2022년 7월 윤석열 사단으로 검사들을 싹 물갈이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2차 수사팀을 이끈 인물이 엄희준, 강백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지휘하에 앞에서 봤듯이 이미 기소된 배임죄, 내용이 똑같이 겹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범죄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제명만 바꿔서
애초에 배임으로 수사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 결국 이재명과 측근들을 엮기 위해서 각종 무리수와 불법을 동원한 것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막 그 유동규나 남욱 이런 사람 구치소에 있는데 막 압수수색하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한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수사를 하는데 업무상 배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시 똑같은 수사를 해요. 검찰이. 결국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률 위반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을 공범으로 묶는 공소장 변경을 해요. 나중에 수사한 걸 가지고. 앞에서 봤듯이 이 별건 조사를 위해 남욱을 불러 아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겠다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 유동규를 24시간 조사하면서 단 한 줄의 조사도 남기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면담 나흘 뒤에 유동규는 석방되고 진술이 확 바뀝니다.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엑셀 파일에 누군가 수기로 평당 1,500만 원이다 적어놓아서 증거를 조작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 대통령의 배임액을 5천억 원이다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추산을 했습니다. 실제 정영학은 1,400만 원으로 기재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죠. 이런 조작 수사가 셀 수도 없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최근 대장동 일당의 증언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1차 수사팀이 아니에요. 강백신, 김영석, 이듬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2차 수사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강백신, 김영석 같은 사람은 왜 난리를 치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작 수사, 강압 수사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 조작 수사 의혹의 장본인이죠. 강백신 등 2차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은 최근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욱의 충격적 조작 폭로가 나온 당일 강백신 등은 외압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을 일제히 터뜨립니다. 남욱의 법정 증언으로 조작 수사 사실이 들통나고 자칫 자신들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게 될 가능성까지 생기자 외압 의혹으로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난리친 게 강백신이에요. 정진상과 이재명을 잡은 그 2차 수사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미준 강백신이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 갈등의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검찰청 폐지의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검사들이 개혁을 흔들기 위해 동조하고 나선 것, 이게 바로 지금 검난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난을 부추기고 있는 친윤검사, 친검매체, 국민의힘 등이 간과한 게 있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검난의 의도나 배경까지 충분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조작 수사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분출하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지금 검찰들이 최후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검찰의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추려고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나아가 검찰 해체를 더욱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실제 이런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넘겨줬다간 언제 또 국민의 목덜미를 물려고 들지 모르는 일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친윤검사들이 주도하는 이번 검난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며 검찰개혁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